수민이 이번 학기에 내 동아리 되게 많이 신청했잖아요. 네, 저 이번에 한 5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자소서 그거 다 어떻게 썼어요? 맞아요. 5개 각각 다른 자소서를 썼었어요. 동준생인데요, 동준생. 그러니까 그거 쓰는 것도 네. 진짜 일일 것 같은데. 아, 일이긴 한데 솔직히 막 사람들은 되게 자소서 쓰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아, 정말요? 오, 진짜요? 네. 뭔가 술술 써지고 잘 안 써지는 경우에는 딱 감이 와요. 아, 여기는 떨어지겠다 하고 좀 그런 데는 떨어지고 자소서를 쓰면 되게 자아 성찰도 되고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뺄지 아니까 아, 그럼 앞으로 이런 활동을 좀 더 해야겠다.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도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저는 자소서를 중국에서는 사실 자소서를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써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진짜 처음으로 자소서를 정식적으로 쓰게 됐던 게 지금 대학교 입학 전에 그때 그 자소서 지원 동기도 있고 자기소개서 뭐 그런 학업 계획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2,000자 이내라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 2,000자 이내면 그냥 뭐 편하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800자? 800자? 900자 그렇게 웃으시네요. 800자. 웃으시네요. 그렇게 써가지고 아 나름 되게 뿌듯했거든요. 와 잘 썼다. 나 진짜 처음 자소서인데 이렇게 잘 썼냐 이랬는데 제 지인분 중에 저희 학교 자소서를 이제 쓰는 걸 도와주셨던 분이 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썼냐 그래서 8,900자 정도 썼어요 이랬는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같은 반응이었어요. 아 8,900자 이러면서 사실 거기에 2,000자 이내라고 쓰면은 2,000자는 채워야 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처음으로 완전 멘붕 왔어요. 저도 미혼처럼 그 중국에서 그 자기소개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아. 고려대 신청할 때도 제가 처음에 전시적으로 자기소개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할 것처럼 200자 이내에 2,000자 이내. 2,000자 이내에 200자.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호입니다. 끝. 2,000자 이내에 쓰는데 제가 당연히 좀 적게 써도 괜찮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대로 냈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저를 너를 왜 합격하는 거 진짜 되게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행운한 그때 아마 일이죠. 지원자가 별로 없었나 보죠. 그만큼 잘 썼으니까. 장난이에요. 다른 성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저는 뭐 작년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연습 삼아서도 네. 했었고 이제 지원도 이제 좀 했었는데요. 네네. 저희 뭐 웬만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좀 다 써봤던 것 같아요. 뭐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써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요. 저가 정말 제 스스로를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자소서를 쓸 때는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담아내려면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찰을 좀 많이 충분히 평소에 해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쓸 때요. 해보고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어디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구나. 와 이런 식으로. 진짜 어렵다. 네, 그럼 다음번에 뭐 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표정 식으로 봐요. 생각하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너무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는 자소서를 좀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걸 안 본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보는지가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는 일단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하죠. 수상 경력이요? 네, 수상 경력이 좀 더 중요한 게 일단은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에 선정이 되잖아요. 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면 쌍하오学生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좀 싼하오学生. 이건 저희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그런 거. 근데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런 거 뭐 선정이 됐다. 그럼 그것도 좀 쓸만한 그런 스펙인 거고 장학금 받았다. 그런 것도 쓸만하고 그리고 뭐 대학교 재학 중에 뭐 했던 콘테스트 그런 수상 경력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는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네, 자기소개서는 그냥 되게 조그매요. 되게 간단한,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쓰는 내용 자체도 되게 최고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네, 맞아요. 중국에서 네. 기업들이 긴 자소서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지원자들이 관련 없는 것도 억지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포인트 없어 보여요. 네. 되게 팩폭. 많은 분들이 되게 길게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자소서를 쓸 때 딱 첫 번째 문제부터 봤는데 2,000자 쓰라 그러면 네. 아 귀찮다 내일로 미뤄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질문 사항들이 조금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딱 문제를 봤는데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거? 경력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그런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소서를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사에서 자소서를 좀 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번을 써보니까 좀 느끼는 게 기업마다 좀 요구하는 게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되게 독자적인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라고 딱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게 광범위하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슈를 물어봐요. 네, 사회 이슈 문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천자 이렇게 적는데 천자. 네네네. 그래서 막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걸 막 적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적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 이제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어보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약간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되게 한국이랑 중국의 채용 과정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맞아요. 한국은 자소서에 엄청 이렇게 막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저희도 지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소서에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중국은 면접을 여러 번 대신 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을 좀 더 보려는 네.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자소서를 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늦게 쓴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취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자소서를 좀 일찍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굳이 자기가 진짜 이제 졸업생 신분이나 아니면 이제 졸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 학생이라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 서류를 직접 자소서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진짜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번 자소서를 정말 이제 들어갈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들어갈 생각이 없어져 보니까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한 달 뒤에 이제 한 달 뒤에 그냥 자기가 이걸 봐도 돼요. 부끄러울 것 같아. 그 방법 써요, 저도. 네, 아, 그냥 진짜요? 네. 모든 감성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 번 더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쓰레기 같은 게 적혀 있지 막 이런. 뭐지 발로 쓴 글은 이런. 뭐냐 이거 막 이러면서. 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첫 세 문장인 게 제가 만약에 이제 회사하면 딱 몇십만 장을 받았으면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세 문장에서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도 쓸 때 막 뒤에는 너무 쓰기 쉬운데 앞에만 정말 많이 수정하고 처음이 어려워. 맞아요. 되게 그 부분만 좀 많이 유의하게 쓰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썼던 자소서가 이제 올해도 썼고 뭐 작년에도 썼으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썼던 자소서랑 올해 썼던 자소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썼었냐면 맨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8월부터 군대를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학교 근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조금 군대를 가기 전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학교 근처 술집에서 굳이 술집이 학교 근처일 거를 알려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이거 이랬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제가 이걸 그냥 얘기를 막 엄청 막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네,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바뀐 건 네, 바뀐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경험을 따로 썼어요. 다른 회사 있을 때 쓰게 되고 여기서는 그 소제목을 달 때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10점이지만 시도도 안 하면 빵점이다 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소제목을 적을 때 뭐라 해야지?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이 도전 정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도전 정신이랑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전 정신이 이거다라고 소제목에 단 거예요. 네. 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이라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제가 대학교 이제 지원할 때 처음으로 써봤다고 했잖아요, 진지하게. 그리고 2,000자를 써서 제가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되게 제가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이었어가지고 고려대학교의 발전 전략 2015를 살펴보아도 그 비전이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 육성과 신지식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전에 꼭 부합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외국 문화를 많이 접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원서도 썼어요? 네. 그게 접니다. 대박이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만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원 동기에다가 패기가 너무 넘치지 않아요? 이제 대학교에 지원서를 쓸 때 그 대학교 로고, 모토 같은 거 되게 많이 따서 인용해서 쓰긴 했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모토였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을 기르고 이러한 재능을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제 개인적인 가치관과 대학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이 너무 잘 맞습니다. 하면서 그 큰 어려움을 있지만 그 안에 더 큰 진리를 찾고자 저는 IB 화학이랑 생물을 H를 선택했습니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자소서의 정석 아니에요? 정석? 또 이제 과를 쓸 때 저희가 생물과니까 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은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난 진짜 한국에서 취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중국에서 1979년에 한자녀 정책이 실행된 이후 생긴 중국의 일반적인 가정 형태를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네. 4-2-1 가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 그리고 1명의 아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또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노동 인구의 감소, 출산율 감소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중국 전역에 2자녀 정책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 익숙해진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 둘째 낳기를 거부하고요. 한 자녀를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4-2-1 가정에서 1에 해당하는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자란 그 세대가 바로 빠링허,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들도 누리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환경을 주고 싶어하고 굉장히
소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죠. 네, 개혁 개방 그리고 산화 제한이라는 이 두 가지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결과가 되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자신들 세대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육아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점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중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교육열 그리고 키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과소비입니다. 뭔가 되게 충돌되는 말일 같은데 이 중국이 2자녀 출산을 허용한 지 지금 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네. 둘째를 낳는 사람들도 줄어들긴 했지만 낳았다고 해도 한 명만 키우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한껏 늘려놓은 소비를 이제 와서 줄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늘어나는 걸 줄이는 것 중 가장 힘든 두 가지가 바로 체중과 소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명언이네요, 명언 진짜. 더군다나 한 아이에게 쏟아부은 소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아이를 더 늘어난다면 육아에 들어가는 소비는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영유아 시장과 교육 소비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이 중국의 영유아 용품 시장 규모는 2016년도에 비해서 작년 한 해 규모가 약 16%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수입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85% 이상이 친환경 및 안전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요. 네. 중국보다는 유럽 인증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유제품류의 수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네, 특히 경대도시 상해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일선 도시에서는 유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또 2, 3선 도시에서는 우리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못지 않다고 해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상주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면 한국 돈으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네요. 이 중국의 임금을 고려해봤을 때 정말 큰 금액이죠. 네. 그리고 또 영유아 시장이 커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원스톱 쇼핑 방식의 유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많은 쇼핑몰에 키즈 카페나 놀이공간, 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시설을 찾는 중국의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우리나라도 왜 주말에 가면은 쇼핑몰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중국도 그런 편인가요? 시설이 일단 새로 다 지어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주차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주말만 되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영유아 산업에 붐이 불면서 업계 움직임도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업체들이 또 영유아 산업에 급속도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투자업계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푸싱그룹은요. 육아 교육 사이트에 투자를 결정했고요. 네. 전자상거래 업체 수닝은요. 육아정보 공유 SNS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기로 했다고 해요. 영유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활발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육아와 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영역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시죠. 키워드 2, 1인 미디어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육아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함께 발달을 했는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 중국의 유료 콘텐츠 산업이 수익의 정점을 맞이한 가운데 육아와 아동 관련 1인 미디어 시장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중국의 부모 세대들이요. 아이들 교육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웨이신, 웨이보, 쯔후, 더디아오 같은 이 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높아서 육아 1인 미디어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이 중에서도 엄청난 팔로우를 자랑하는 채널들이 있는데요. 녜가오 마마라는 육아 콘텐츠는 의학 석사를 졸업한 리단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아이의 수면이나 간식, 교육, 질병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팔로워는 700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의학 석사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동원이 될 테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뢰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부모들한테 실제로 인기가 많나요? 네, 저는 일단 이 니엔가오 마마의 이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니엔가오가 우리가 왜 떡국 할 때 그 떡 이거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꼬마 애기, 그러니까 이 엄마의 애기의 애칭이 이 니엔가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니엔가오 엄마, 그래서 니엔가오 마마라는 그 필명 혹은 네,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 영향력은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팔로워 수가 700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iOS의 어떤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순위가 보면 그 2018년 4월 기준으로요. 전체 앱에서 38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어떤 커머스인데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커머스의 한 달의 수익이 8천만 위안 정도야. 13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수치가 나와야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죠. 네. 또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리단양 씨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로서 체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 마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인기 콘텐츠도 있나요? 네, 바로 이 갈수장故事라는 게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육아 조기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80년대 빠링허우 세대들이 야근도 많고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시간적으로도 쉽게 아이들한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창업한 지 3년 만에 2,000개가 넘는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600만 팔로워에 총 15억 뷰를 기록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네, 특히 이 잠자기 전에, 수면 전에 아이에게 들려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식구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아이를 잠들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건 저도 잠 안 올 때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이 밖에도 또 고치기 어려운 아이들의 습관을 고쳐나가는 콘텐츠도 개발했는데 이게 또 인기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카페나 뭐 음식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동반해서 온 부모들은 종종 아이가 통제가 안 될 때 핸드폰으로 영상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네. 뭐 상어가 뚜루뚜루뚜루 하는 그런 뭐 최대 히트송도 있고요. 예쁜 언니가 나와서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도 인기고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나요? 우리는 또 네이버 주니어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또 QQ가 QQ 얼통이라고 해서 또 그런 네이버 주니어와 비슷한 채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제 가장 친한 중국 동생이 이 키즈 컨텐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되게 키즈 컨텐츠인데도 되게 크라임씬 같이 흥미진진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서 그 정도로 범인이 누군지 찾고 댓글로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범인이다. 그 속에 교훈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뿐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1:1로 화상 교육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진짜 요즘 나오는 콘텐츠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콘텐츠가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연구자나 이런 교육자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중국에선 이렇게 1인 방송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과 모바일 콘텐츠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일지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베이비 스튜디오 붐입니다. 젊은 부모님들 사이에서요, 그 아이들의 사진 촬영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홈비디오로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게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이제 아이가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촬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다 남기고 있는데 이 비슷한 현상이 지금 또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소득 수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자녀들의 유아기의 사진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베이비 스튜디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사진 산업 분야에서 아이들의 사진이 차지한 비율이 약 23%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웨딩 촬영을 시작으로 만삭 사진 촬영, 뭐 신생아 사진 촬영, 뭐 50일, 100일, 뭐 등등등 때마다 기념하는 촬영들이 많잖아요. 중국에도 좀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점점 한국과 똑같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기들이 어렸을 때 뭐 발가락도 찍고 손가락도 찍고 뭐 다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장 앨범을 만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스튜디오 산업과 더불어서 또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카시트를 비롯한 유아 안전 산업 분야입니다. 네, 중국의 교통안전기관에 따르면 중국 내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유럽의 2.5배, 미국의 2.6배라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유아 카시트 사용률이 90% 이상인데 반해서 중국은 아직 1% 미만이라고 하네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카시트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도요, 우리처럼 그 육아 관찰을 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예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필요성을 깨닫고 사용률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왜 그 중국판 아빠 어디가가 굉장히 맞아요, 사랑을 맞아요. 많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아마 이 카시트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조금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거 카시트 사야겠다. 우리 아기도 안전하게 조금 데리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도 이제 이러한 움직임에 발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트 의무 설치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아동 사망률과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